어서오세요. 주문하시겠어요? 작은 거로 주세요. 우리는 모두 바삐 흘러가는 일상 속에 살고 있잖아. 오늘만큼은 나에게 멈춰 있을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안 될까? 이런 별거 없는 바람도 이루기 어려운 순간에 얽매여 있으니까. 작은 것들에 집중해 보자고요. 작은 영화, 영화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상영이는 어떻게 보면 새 작품이 어떤 흐름으로 가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정말 달라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틱탁, 가장 첫 번째 제가 배치한 이유는 정말 분위기가 관객분들을 압도했잖아요. 그래서 공포라는 이번 72회 테마에 바로 이렇게 녹아들 수 있을 것 같아서 배치를 했고, 두 번째 손톱쥐는 한국의 공포를 정말 차분하고 정성적으로 다루는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렇게 추측에 두었고, 마지막으로 안무는 앞에 두 작품과는 다른 약간 다른 공포를 선사해 주셨죠. 좀 기괴한 느낌과 액션의 그런 어려운 장르를 담아서 새로운 독특한 분위기를 보여주셨고, 특히나 마지막에 살짝 공포에서 볼 수 없는 희망찬 결말로 마무리가 되어서 이제 마무리로서 정말 적합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로 우선 이제 작품을 어떻게 만들게 되셨는지, 특별한 계기나 소재가 따로 있으셨는지 그런 질문을 이제 공통적으로 한 번씩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틱탁부터. 제가 처음 틱탁이라는 영화를 만들어 봐야겠다고 생각을 했던 거는 소설도 있고 드라마도 있는데 그레이스라는 작품이 있어요. 그래서 그 드라마를 보면 저 사람, 내 맞은편에 앉은 사람이 범인이 아닐까를 밝혀내는 어떤 정신과 의사의 주도로 좀 진행이 되는 이야기인데, 제가 그거에 너무 큰 매력을 느껴서 어떤 장소 변화가 없더라도 마주 앉은 상태에서 저 사람을 믿어도 될까 아닐까 하는 그런 흐름을 가진 좀 영화를 만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처음에 기획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이제 시나리오를 쓰게 되면서 청각과 시각이 항상 대결을 하는 느낌이 어떨까, 이런 큰 방향을 잡게 돼서 그런 식으로 좀 이야기를 정리하고 콘티도 그거에 맞춰서 좀 열심히 해보려고 것 같습니다. 그 손톱쥐를 제가 처음에 기획을 하게 됐는데, 그 전까지는 저는 드라마 장르만 찍었었는데 장르 영화를 찍어보고 싶다는 생각도 있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이제 대답 이런 거에 꽂혀 있었어요. 근데 대답을 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약자들이 공포의 대상이 되는 그런 흐름을 저 혼자 생각을 했고, 그래서 좀 따르려고 하는 친구가 공포의 대상이 되는 그런 이야기를 떠올렸거든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제가 광다를 기만한 그런 친구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못했던 그런 죄책감이 항상 있었어가지고, 그런 마음을 느끼는 나 자신이 좀 어떻게 보면 혐오스럽고 그런 마음이 있으면서 어떤 액팅을 하지는 않는 그런 우리 모두에 대한 이야기 같습니다. 네. 저는 코로나 때 저희가 고립돼서 살았잖아요. 저도 역시 고립돼서 살았는데, 계속 다시 했으니까 또 악몽을 꾼 거예요. 이 악몽을 어떻게 좀 떨치고 싶다는 마음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액션 영화를
중간에 킬빌이라는 포스터가 전사의 이미지로서 되게 이미지를 확 관객들에게 받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뭔가 이제 감독님처럼 영감을 받으셨지 않나 그런 감정들이 또 들었었는데 혹시 이와 관련해서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스킬빌에서 어떻게 영감을 받았는지. 저는 원래 타란티노 영화를 좋아했고, 영감이라면 좀 거창하지만 자주 보던 영화들이 악몽에 자주 나갔어요. 킬빌이나 타란티노 영화가 피가 난다는 장면들이 많잖아요. 조금 이제 폭력성의 문제도 되고 하고 하지만 그런 만큼 자극적이고 시각적으로 충격이 있는데 꿈에서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영화 포스터나 적자를 했을 때 1번으로 떠올랐던 게 타란티노 영화였고, 두 번째는 머서먼이 그 상징함과 또 있기 때문에 저희도 여성 원탑의 액션 영화였고 그 상징성을 조금 빌려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같이 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액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드레스를 입고 싸운다든지 뭔가 여성이 원톱이 돼서 악당들을 물리치면서 그런 부분을 살짝 싸우신 그런 느낌이실까요? 액션을 오마주하지는 않았어요. 네, 액션은 막 이것저것 다 섞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주인공이 잘 소화할 만한 걸로 바꿨고요. 네, 그냥 이제 포스터로 생겼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작품마다 한 번씩 질문을 드려볼까 하는데, 첫 번째 틱탑 모든 관객분들이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이거를. 이렇게 입소리를 내잖아요. 그게 분명 중반 초중반에는 주인공이 말을 하는 와중에 어디선가 들렸던 건데 마지막에 주체가 주인공 여신으로 나와요. 그럼 이게 중간에 뭔가 복화술을 쓴 건지 뭔가 이제 주체가 어떻게 되는 건지 그 입소리의 의미가 궁금합니다. 정확히 이제 복화술을 썼다라는 설정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이제 앉아서 얘기하는 상황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변주를 주려고 했었는데 그 중 하나가 이제 커튼을 치는 거였어요. 그래서 커튼을 치고 어두워지면서부터 이 조그마한 기자 어떤 판단력이 좀 흐려지면서 내가 이제 그 조그마 보고 있는 게 현실인지 아닌지에 대한 혼란을 조금 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일환으로 시각장애인 여자가 눈을 돌려서 정확히 상대를 응시한다든지 하는 어떤 그런 맥락이 있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 도중에 똑똑 소리가 나는 것도 저와 좀 비슷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손톱지 질문을 한번 드려볼 건데 이제 한국식 괴담이에요. 손톱을 먹으면 쥐가 이제 내 모습이 돼서 내 자리를 뺏는다. 근데 저희는 항상 이제 이 괴담을 나 대신 등교해줘, 나 대신 출근해줘 막 이런 식의 유머로 승화를 했잖아요. 근데 이게 실제로 내 눈앞에 괴담이 현실화된다면 되게 시각적으로 잘 표현을 해주신 것 같아요. 특히 마지막에 화장실에서 잡아먹는 효과음이라든지 흔히 도플갱어를 만나면 한 명은 꼭 죽는다 이런 설정들을 어느 정도 이제 작품에 담으신 건지 그런 부분들이 궁금합니다. 근데 처음부터 제가 손톱지 설화를 생각하고 쓴 이야기가 아니었고 처음에는 제가 꽂힌 거는 카니발리즘이었어요. 그래서 그 상대방을 어떤 신체를 먹음으로써 그 능력을 갖게 된다는 미신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원숭이 뇌를 먹으면 뇌가 좋아진다거나 저는 그런 게 되게 비합리적이라고 느끼는데 사람들이 저한테 그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오래전부터 그런 역사들이 있었고 그런 기원을 좀 담아보고 공사해서 썼는데 쓰고 나니까 이거를 제목을 뭘로 하지 하나 보니까 그 설화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 작품 속 그 그림도 나중에 수정을 하게 됐어요. 그 이야기. 불갱을 만나면 한 명은 죽는
된다는 정도는 생각을 안 하셨던 건가요? 네, 그거는 뭔가 비슷한 느낌이 있어서 다 아우르셨나 했는데 감사합니다. 그 다음 안무 질문 드릴 건데요. 영화 시작부터 굉장히 강렬한 이미지들이 나와요. 어떤 보면 말씀하셨다시피 블루피들이 납작한 그런 이미지 같기도 하고 어렸을 때 뭐 미술 시간에 하던 대팔코마니 그런 작품 같기도 하고요. 중간중간 유진의 얼굴도 보이고 검은 그런 형체 악당도 보이는데 이런 인트로에 담긴 처음에 시작하는 이 이미지들의 완료되기까지 어떤 걸 담고 싶으셨는지 뭘 가장 신경 쓰셨는지 그런 비하인드가 궁금합니다. 뭘 담으려고 했던 의도는 없었고 일단 저희 영화가 장르 영화고 나름의 세계관이 있기 때문에 그 분위기를 관객들이 느끼면서 시작해야 설득을 납득을 하실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분위기를 먼저 인트로에서 좀 이미지적으로 선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좀 자극적인 눈으로 봤을 때 시선이 집중되는 그런 이미지들이 나열되는 인트로를 만들어달라 해서 같이 그래픽 전문가 친구랑 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런 일이었습니다. 네. 분위기가 확실히 분위기는 완벽히 만드셨던 것 같아요.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혹시 관객분들의 질문 혹시 받아볼 수 있을까요? 이제 좀 한번 놀랐는데 셋다 이제 너무 강렬해가지고 소통주의에서는 좀 눈말이 없어요. 진짜 이런 거 제가 못 좋아하시는 제가 궁금한 건 이제 안승환 감독님께 한번 묻고 싶은데요. 이 영화를 보면서 이제 저도 액션을 되게 좋아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장면들이 생각이 났어요. 주인공이 빨간 드레스 입고 이제 막 반절기스 보면 더 슈퍼스타일 스포츠에서 할리퀸이 빨간 드레스 입고 막 군인들 죽이는 게 생각이 나고 또 서커스 단을 배경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또 소년충 애니라든지 뭐 성스러운 피 같은 그런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되게 빨갛고 그건 제가 궁금한 것은 이제 제가 잘못 받았을 수도 있는데 후반부에 얼굴이 딱 잡힌 상태로 이제 보스한테 그때 제가 살짝 어릴 때 얼굴로 돌아온 것 같았는데 혹시 거기에서 특별히 담고 싶었던 의미가 있으셨는지 그리고 또 많은 배우 중에서 서커스를 이제 배역으로 하신 이유가 저는 궁금합니다. 우선 아이를 이렇게 보스랑 하는 지점이 이야기 서사에서 가장 절정에 위치해 있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서 꿈과 현실이 분리가 되어 있는 거를 한번 관객들한테 완전하게 좀 붙어 있는 세계라는 거를 좀 인지시켜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율이 그 아역 배우를 불러서 그 장면을 찍었고 두 번째는 서커스 같은 경우에는 원래 제가 서커스를 되게 좋아하고 제가 좋아하는 감독님들이 팀버튼이나 스필버그 같은 감독을 저는 좋아하는데 저도 약간 그 감독님들이 어린 시절 그랬듯이 살짝 피터팬 증후군이 있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추억을 조금 회상해보면 어떨까? 어린아이의 마음이 이제 조금 성장해서 완전 아동의 심리에서 벗어나는 그 단계를 또 다루고 있기도 하니까 그 아동의 심리 좁은 세계에서 서커스로 표현하면 어떨까 하는 발상에서 서커스 세계관을 선택했습니다. 네, 질문 더 답변도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하나 더 하고 싶으신 분 있으실까요? 네. 다른 분들 더 준비할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와서 티타 감독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좀 더 의미적인 부분에서 깊게 들어가보고 싶어요. 주인공에게 3이라는 숫자는 대체 어떤 의미인지 3번의 선 넘기, 3번 셋이 그리고 제가 알기로 뭐 엄마도 죽고 뭐 아빠도 죽고 이제 기자 조모도 죽는 건지는 이제 잘 모르겠지만 그런 인물들이 희생을 돼서
이 주스였잖아요. 이런 게 이루어지는 시간을 이제 3시라고 설정을 처음에 했던 거는 원래는 이제 밤 12시나 그런 거를 처음에 생각을 하기로 했었는데 낯선 사람이 어떤 가정집안에 찾아왔을 때 되게 일상적인 순간에서 이런 기묘한 일이 일어나는 게 좀 더 여절해볼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낮 시간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중 어떤 시간대를 선택해야 될지 가장 나른하고 좀 한가하다고 할 수 있는 되게 좀 차분한 시간대가 3시인 것 같아서 그렇게 접근을 했고요. 그리고 좀 낮에 찍고 싶은 마음이 살짝 있어서 그런 것도 조금 영향이 있었고 그리고 사실 3번 선을 넘는다는 거는 이 영화만의 좀 큰 의미라기보다는 사실 숫자 3개라는 게 셀 때까지 여기까지 달려와라든지 하는 저희가 익숙한 카운트다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빌려왔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약간 익숙한 숫자 3개라든지 그런 평범한 시간대의 기묘한 그런 느낌을 표현하시고 싶으니까 저도 약간 그런 거 좋아해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틱탁 인트로에서도 굉장히 악몽과 비슷하게 빠른 템포로 인트로가 이어져요. 그 와중에 까마귀, 버섯소리라든지 날개짓 소리라든지 눈이 많이 덮인다든지 그런 이미지들이 굉장히 주요하게 나오는데 까마귀가 보통 죽음을 상징하잖아요. 그런 아버지의 죽음을 몰아오는 상징이라든지 이런 의미를 내포하신 건지 이것보다 더 깊은 걸 담고 싶으셨는지 그런 부분도 궁금합니다. 까마귀 설정은 이제 시나리오 단계에서는 크게 사실은 없었고 편집을 하면서 사운드 디자인이나 몬타주를 편집하는 과정에서 사실 까마귀한테 좀 비밀을 해서 문화를 파먹었다라는 약간 대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좀 아이디어를 빌려서 전체적인 여진이라는 여자 캐릭터의 그림을 좀 까마귀랑 연결을 좀 시켜보고 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 이제 손톱지로 다시 돌아오자면 수아가 여러 번 강조를 해요. 너 착하잖아. 착하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민희를 선택했다는 그런 암시가 나오는데 착해서 타겟이 된 건가요? 만약 착하지 않았다면 애들처럼 쌍욕을 한다면 타겟이 되지 않았는지 그런 비하인드가 궁금합니다. 그 부분이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표현할 때도 그래서 대사를 좀 강조해서 많이 넣었던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착한 것과 선한 것과 좀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그냥 우리가 착하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들 중에 대다수는 그냥 순한 사람이다? 그냥 사회적인 시선을 의식할 뿐이고 그런 게 진짜 선한 것이고 그게 굿미스일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전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 민희는 사실은 되게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약한 사람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기보다는 그냥 남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괜찮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이 친구가 자기의 바운더리를 넘어서 내 걸 뺏어가려고 할 때 그 누구보다 잔혹해질 수 있는 사람이고 저는 그런 걸 좀 비판하고 싶었습니다. 약간 뭔가 아이러니한 그런 느낌을 좀 더 표현하고 싶으셨던 거죠. 그러면 사실 중간에 그런 마냥 착하지만 않은 민희가 세포가 죽은 걸 발견하고 수아를 굉장히 때리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거기서 순간적으로 수아가 민희로 겹쳐 보이는 그런 편집, 교차 편집이 나오는 장면이 있거든요. 이 장면의 의미가 민희가 봤을 때 수아가 본인을 너무 닮아있어서 뭐 그런 건지 그 장면이 담고 있는 의미도 조금 궁금합니다. 네, 이제 수아가 점점 자기를 따라
하나도 이제 뭐 앞머리도 똑같이 자르고 사실 대사는 안 나오지만 가방도 똑같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래서 그리고 남자 친구도 그러니까 어떤 그 중간에 사귀게 되는 남자애도 사실은 미니를 좋아했던 남자인데 수아를 좋아하게 되거든요. 거기서 이제 어떤 암시되는 게 둘이 되게 비슷하다 그런 것이고 미니가 자기를 위협받는다고 느끼는 그런 데서 봤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악몽으로 또 돌아오자면 초반에 이제 유진이 대사로 말해요. 꿈에서 엄마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딱 나오는데 그러면 꿈에서는 왜 유진이 엄마의 모습인지 사실 그런 현실이나 꿈이 사실 고통이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유진의 고통이 곧 엄마의 고통이었다는 그런 의미인지 뭔가 상징이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유진이가 현실에 대한 압박감이 굉장히 심한 상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자기가 가만히 보니까 어른들은 이제 자기 문제들을 알아서 잘 해결을 하네, 엄마는 이제 강해 보이네 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았고, 아이의 시선에서 봤을 때 부모는 그 시선에서는 완전하잖아요. 나중에는 완전주의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지만, 그래서 어른의 이상형을 생각하는 사람이 엄마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엄마처럼 엄마가 곧 동화 속에 공주고 엄마가 곧 왕비고 엄마처럼 아주 예쁘고 큰 사람처럼 나와. 그럼 또 유진이가 지금 빨리 성장해서 지금 나를 괴롭히는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는 욕구의 표현이기도 하죠. 네, 그런 걸 좀 표현하려고 그렇게 대사를 썼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유진은 그렇게 엄마의 모습을 빌려서 혼자 이겨낼 수는 없었을지, 뭔가 중간에 보면 오빠의 그런 응원이 없었으면 그렇게 결말이 희망차게 나지는 않았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이런 유진이 혼자 이겨낼 수는 없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 부분을 저도 저희 친구들 제일 많이 얘기했는데, 유진이 그냥 혼자서 이겨내면 안 돼? 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저도 유진이가 혼자서 이겨낼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글쎄요, 그냥 되게 궁지에 몰려 누구나 사람이 굉장히 약해지는 순간이 있잖아요.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고, 그리고 내 존재 자체가 너무 여려져서 바람만 스쳐도 이제 상처가 날 것 같은 순간들이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럴 때는 자기가 힘이 있더라도 자기가 힘이 있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옆에서 잡아주는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저 역시 그런 사람들 덕분에 힘을 냈던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오빠라는 존재가 약간 가이드를 해주면 나 홀로 이겨내는 것보다는 좀 더 우리 함께 이겨내고, 아빠는 없지만 우리 행복한 가족이야 라는 공동체의 회의도 가능하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에서 그렇게 썼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현실에서는 그런 유진의 고통이나 아빠로 인해 소멸을 당하는 그런 순간들이 다 해결이 되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아버지는 뭐 진짜 현실적으로 보면은 아마 이제 접근 금지가 이제 내려졌을 거고, 이 셋이서 어떤 헤쳐나가야 되는 현실은 앞으로도 막막하겠죠.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 하지만 그래도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엔딩씬을 그렇게 찍었습니다. 사실 그 엔딩 거 찍으려고 많이 저는 모르게요. 셋이 같이 있는 거 찍으려고. 감사합니다. 그럼 혹시 한번 다시 질문을 받아볼까 하는데, 혹시 궁금한 점이나 말하고 감상이라도 좋으니까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악몽의 한 수업만 보니께 드리고 싶은 게, 영화 실질적인 제작적인 질문이 드리고 싶은데요. 액션 스쿨에서 이렇게 막 연습 막 하시고, 또 되게 컷이 많잖아요. 시퀀 서커스 씬 많이 보면 서커스 씬만 몇 회차 찍으셨을까 궁금하고, 연습이라도 궁금해요. 최소 한 달을 잘 모르겠어요.
네, 무술 지도나 연습 기간이 생각보다 연습 기간이 길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그 서울 액션스쿨에 제가 2년 이상을 같이 하게 되는데 액션스쿨 분들은 진짜 완전 프로페셔널이라서 아마 한 맞추고 다 맞춘 데까지 한 4일, 5일 정도만 다 맞췄던 걸 기억하고 촬영도 2회차만 했어요. 네. 네, 대신에 카메라를 2대 돌려가지고 찍었고 네. 그래서 저도 찍으면서 이거 내가 왜 한다고 했을까 생각을 하면서 찍었는데 스태프들이 고생을 많이 했죠. 저보다는. 2회차는 촬영 촬영하고 막 밤새시고 했을 것 같아요. 요즘은 12시간을 넘으면 좀 문제가 되기 때문에 12시간을 지키면서 하려고 했는데 사실 고백하자면 1회차는 약간 꼬여가지고 16시간이 됐습니다. 2회차는 12시간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추가적으로 질문해 주실 분 더 있을까요? 네. 질문을 두 번 해서 기회를 뺏으신 분이 죄송하게 봤는데 손동지 같은 경우는 경기다라고 감상이라고 해서 질문이라고 해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문가리 연습까지 제일 무섭더라고요. 에피소드 장면 영화였고 마지막에 그 반성을 쓰면서 가방을 털잖아요. 저는 사실 손톱쥐라는 그게 왜 손톱쥐지 했는데 그 마지막 장면 보고 이해를 했어요. 쥐가 이제 그 고사라고 해야 될까요? 쥐가 막 사람으로 변하는 그림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그림을 보고 왜 고양이가 하악질을 했는지, 왜 고양이도 묻혀서 죽였는지에 대해서 딱 갖춰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 약간 무덤 화단에 이제 있잖아요. 개미도 막 지나가고. 근데 그게 이제 사람을 묻었다기에는 좀 너무 맨땅이 면적이 작아 보이는 것 같아서 그냥 쥐를 묻었나 싶었는데 그냥 그 마지막 장면에서는 결국 그 쥐가 얘를 먹고 이제 몸이 바뀐 건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의도를 하신 건지 좀 궁금합니다. 너무 좋은 해석인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의도를 하진 않았는데, 저는 이제 원래는 개미가 훨씬 더 많기를 원하는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CG로 하려고 했는데 그게 여의치 않아서 실제 개미들로 했는데, 그래서 조금 면적이 작아 보이는 건 아쉽지만, 말씀해준 그런 의미도 되게 좋다는 생각이 들고, 왜냐면 너는 내가 되고 내가 네가 된다고 했으니까 몸이 바뀐 것도 맞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촬영 감독님은 그 몸이 바뀌는 수화가 이제 촬영 경례하는 거기서 클레를 어떻게 했냐라는 말씀을 하신 했어요. 되게 상징적으로. 근데 저는 이게 실제 어떤 물성으로서의 내 신체가 죽었다라는 걸 좀 더 확실히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게 판타지가 아니라. 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더 없으시면 이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또 틱탑 감독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종호가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지긋하게 취재를 하면서 막 정신병원 가라 퇴직을 당할 정도로 그렇게 파고들었잖아요. 그런데도 여진의 정체라고 해야 될지 그런 모습을 몰랐는지 그런 녹음기를 들키는 이런 치명적인 실수를 하다니라는 생각도 조금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눈치채지 못했는지 그런 종호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한 것 같습니다. 테이블 이제 녹음기를 대놓고 높게 하는 어떤 인물의 행동 같은 경우는 상대가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한 어떤 기만적인 행동이지 않을까. 그래서 배우님과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종호 설정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이 사건을 지속적으로 쫓는 사람으로 이제 설정을 할까 하는 어떤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보다도 좀 더 이 사건을 굳이 누가 쫓으라고 얘기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직접적으로 좀 자기 의지로 이제 좀 집착을 받게 되는 그게 약간 기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기자로 설정을 했고 이제 왜 그 여신에 대해서 알지 못했을까. 여진이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설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거리감을 두고 지켜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어떤 그 여진이 갖고 있는 깊은 내면이나 어떤 비밀 같은 거에 이제 도달하지 못해서 좀 더 집착적인 인물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혹시 선을 좀 3번 정오가 넣었잖아요. 그러면 그 선을 하나라도 넘기지 않았다면 뭔가 좀 차분함을 유지했다면 눈을 뺏기지 않았을지 그렇게 해당하지 않았을지 아니면 그렇다고 해도 여진의 계획대로 죽었을지 그런 부분도 궁금해요. 여진이 정호가 선을 3번 넘게끔 유도했다고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그 배우님들이 이 조술의 세계관을 조금 알려달라고 해서 타이핑을 해서 보내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같이 나눴던 얘기로는 선을 3번 넘지 않았다면 이 여진이라는 이분의 작전은 성공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진은 평생 누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주술을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기다리는 그런 설정이라고 봐도 될까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이제 손톱쥐로 다시 돌아오면 수아라는 존재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한 점이 있어요. 수아가 초반에는 굉장히 추레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반 아이들에게 굉장히 따뜻한 것 같고 그러는데 미니라는 인물을 조금씩 따라하고 앞머리를 자르고 하면서 남자친구가 또 생기고 이거를 미니가 또 하소연을 할 때 존재가 없었잖아 할 때 그랬나? 이런 대사가 또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수아라는 존재는 자신이 세상에 어느 정도로 드러나는지 어떻게 인식이 되는지를 다 조절을 할 수 있는 건지 그런 어떤 미지의 존재인지 그런 부분들이 궁금합니다. 제가 생각한 세계관에서는 수아가 살아있는 사람으로 생각을 했어요. 신적인 존재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제 세계관 안에서 저도 세계관을 설정을 했었는데 수아는 이제 부모님도 안 계시고 할머니랑 둘이 이제 완전히 집 같지도 않은 집에 살고 있는 인물이고 그래서 처음 미니네 집에 왔을 때 그 집이 그렇게 좋지도 않은데 너네 집 너무 좋다 이렇게 대사를 하는 것도 그런 동물 같은 데 사는 친구라서 그렇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근데 이제 그 할머니가 어떤 영적인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고서를 손에 넣을 수가 있었고 그래서 수아가 거기에 집착을 하고 그걸 그대로 실현을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렇다면 그 중간에 아이들의 인식이 달라진 거는 정말 그냥 단순하게 외모가 또 달라지고 그래서 이렇게 한순간에 그런 판단들이 바뀐 건가요? 물론 외모도 변했고 하지만 어떤 주술적인 면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서에 따른 단계들을 감사합니다. 이제 안동 감독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마지막에 아빠가 완전 마지막 악당이었어요. 그거를 붙이려고 이제 바깥에 나왔는데 엄청 드넓은 바다가 있었잖아요. 그런 사실 서커스단이 묻는 천막 앞에는 무대나 뭐 그런 것들이 구조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 그런 자연적인 바다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잘 못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악당이 있는 세상을 부수고 나오듯이
바다인 이유가 혹시 특별하게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게 액션이 펼쳐지는 공간이 내내 좁잖아요. 협소한 공간을 관객들이 거의 15분 동안 느껴야 되고, 집도 좋고 느껴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 갈등이 해결됐을 때는 뭔가 해방감을 느끼셨으면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해방감을 느끼는 바다를 볼 때라서 바다를 가서 추가 촬영을 하고 붙였습니다. 그럼 그 바다를 위해서 서커스단 바닥도 다 모래 사장으로 일부러 이어서 하신 걸까요? 예, 맞아요. 네. 모래에서 모래를 깔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혹시 이거는 정말 사소한 질문인데 틱탑 로케이션이랑 악몽 마지막에 잠깐 나온 집 로케이션이랑 혹시 똑같은 거 맞나요? 맞는 것 같아요. 네, 뭔가 틱탑도 마지막에 아니죠. 중간에 커튼 치고 닫고 하는 장면들이 되게 그런 변곡점이잖아요. 근데 그 액자가 굉장히 눈에 들어왔었거든요. 그런 큰 창도 딱 눈에 띄고 근데 마지막 결말 장면에 액자가 뭔가 낯이 그거예요. 그래서 상영을 편집할 때 봤는데 액자가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중간 로케이션을 이제 정하시게 될 때 뭔가 이 집에서 어떤 매력을 느끼셨는지 그런 비화나 비하인드도 한번 가볍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틱탁은 예산이 조금 많이 적었어가지고 제가 생각했던 거는 로케이션 안에 있는 소품들을 좀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집을 구해야겠다. 그래야 조금 미술 비용을 좀 아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 소품 창고들이 그 마당에서 엄청 크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저희가 뭐 가져온 것도 있지만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좀 매력적이었고 그다음에 그 창문이 그 거실에 되게 크게 있어서 빛을 좀 활용하는 데 있어서 되게 적합한 것 같아서 이 로케이션을 선택하게 됐어요. 저도 감독님이랑 거의 비슷해요. 예산이 항상 단편으로 모자라기 때문에 어울리는 양목집 중에서 제일 쌌고 그러면 그다음에 저도 큰 창으로 빛이 들어오는 장면 꼭 자연광이어야 한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 이유가 있었고 뒤에 풀들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좀 푸릇푸릇한 느낌이 나서 그 세 가지 때문에 하겠습니다. 화장실 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30분까지 진행을 하고 마무리해볼 텐데 마지막으로 질문 한번 받아볼게요. 관객분들 혹시 질문이나 그냥 너무 좋았어요 하는 감독님의 감상이나 그런 것도 좋으니까 한번 질문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하실 분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우선 저는 간단하게 제가 감상평을 이야기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저는 원래 공포영화 같은 거는 굉장히 좀 무서워하는 사람인데 오늘 이런 아이돌을 보고 진짜 보고 싶다 라고 생각해서 오게 됐는데요. 먼저 틱탁 같은 경우에는 여기 적혀있는 것처럼 정말 실험과 착각에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틱탁 이렇게 따라하게 되면서 마지막에는 살짝 눈을 감을 정도로 정말 무서웠던 영화인 것 같고요. 악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회자분이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벽을 뚫면서 무서워서 집에 갈 수 있으신 분위기를 끈끈하게 환기시켜줬다고 저는 생각해서 정말 좋았던 것 같고요. 손톱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원래 설화를 조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손톱을 딱딱 넣는 그 소리가 나고 실제로 중간에 손톱을 넣는 장면이 나왔을 때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제 손톱질인 친구가 이제 주인공인 친구를 잡아 먹을 때 나는 소리가 저는 손톱을 먹는 소리가 딱딱 리얼해서 어떻게 보면 사람을 잡아먹는 소리도 조금 리얼하지 않을까
그거는 이제 사운드 감독님이 좀 많이 조절을 해주신 것 같고, 제가 알기로 그 실제로 살과 뼈를 씹어먹는 소리 나오는 그거를 이제 후반 폴리 작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모두 감사합니다. 혹시 더 질문하고 싶으신 분 없으시면 다시 질문으로 넘어가면 될까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모든 감독님들께 질문 하나씩 더 드리고 싶은데, 이제 틱톤 감독님도 작품에 영감을 받으셨고, 이제 안몽 감독님도 필드나 그런 다양한 작품에서 영감을 받으셨다고 해주셨는데, 그럼 손톱지 감독님께서도 뭔가 특별히 이런 보통 드라마만 하신다고 공포를 이제 하셨다고 도전을 하셨다고 이제 들었는데, 그런 뭐 계기라든지 뭔가 이 공포가 좀 재밌는데 해보고 싶은데 그런 게 있었는지 좀 궁금해요. 제가 사실 저 공포 영화를 진짜 못 봐가지고 그게 별로 없어요. 저는 아리에스터 감독님 영화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미드소마를 되게 좋아해서 그냥 막 틀어놓고 막 맨날 좋아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촬영 감독님도 그 영화를 좋아하셔서 저희가 했던 얘기가 미드소마를 연출하실 때 컷을 많이 안 나누고 이제 어떤 그 인물들의 움직임과 카메라의 움직임을 통해서 뭔가 공포를 만드는 그런 걸 시도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감사합니다. 저도 그런 미드소마 같은 차분한데 굉장히 세련된 그런 공포도 진짜 좋아해서 그래서 굉장히 작품이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틱톤 감독님께 질문을 또 드리고 싶은데, 작품 내에서 이제 주술이 시행이 되고 그런 세계관에 대해서도 배우님들께 그런 설정들을 적어주셨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그게 혹시 주인공 여진 개인만의 그런 종교인지 아니면 좀 더 본격적인 실제 단체나 뭐 그런 종교가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어떤 단체를 이루어가기보다는 모계를 타고 내려오는 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저주받은 엄마 때문에 그런 대사가 있는 것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여신이 그런 대신 엄마도 그렇고 할머니도 그렇고 모계를 타고 내려오는 힘이면 좋겠다라고 이제 같이 얘기하면서 정리해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안몽 감독님께는 약간의 작품성 내용보다는 가벼운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엄청 핫한 배우가 나왔잖아요. 묘원 그 예솔이 지율 배우가 나오셨는데 어떻게 섭외를 하게 되셨는지 그런 비하인드 썰이 혹시 있으시다면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시엔 예솔이가 아니었는데 이제 캐스팅 당시에 화보를 제가 인스타에서 보고 너무 어울린다고 생각이 돼서 DM을 보냈더니 상암에서 오디션을 보고 계시다 해서 상암을 달려가서 캐스팅했습니다. 되게 똑똑해요. 그래서 대본을 15장 남짓한 대본을 한 5분 만에 다 읽더라고요. 저보다 빨랐던 것 같은데, 그리고 본인이 하고 싶다고 이렇게 말을 해서 제가 항상 캐스팅했습니다. 뭔가 처음에는 연기를 하신 게 아니고 화보를 보고 그냥 이미지적으로 마음에 들어서 오디션 하게 되신 건가요? 예, 그렇죠. 오디션은 다른 배우들도 많이 봤는데 이미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지율이도 첫 주연 작품이었고 연기 경험 그때까지는 있었었어요. 완전 대리자 주연 대리자가 그 전에 주연 대리자.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질문 없으시죠? 저희 없으시면 이제 지금 마무리하는 겸해서 한 분씩 소감이나 그런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틱탁 감독님께서 해주세요. 우선 이런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힙합 모습을
보이지 않아서 살짝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영화 이후에 상영됐던 저 영화들도 계속 제목만 들어봤어가지고 이번 기회에 좀 볼 수 있게 돼서 되게 즐겁게 감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 손톱지 감독님 말씀해주세요. 네, 저는 이제 오늘 서울에서 내려왔는데 이렇게 부산에서 상영을 할 수 있어서 저희 부모들도 오셨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은 자리였던 것 같고,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두 편 다른 작품들도 보면서 너무 재밌었고 너무 대단하셔가지고 살짝 내 영화가 좀 부족한가 이런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질문들과 감상도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감독님 마지막으로 말씀해주세요. 저도 초대해 주셔서 부산을 와서 휴가 같은 경우도 너무 기분이 좋았고, 그리고 이렇게 예쁜 카페에서 제 영화 나온다고 하니까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영화 나오니까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아까 저기 팜플렛 받을까에 그 카페에서 이제 하는 그런 걸 좀 지향하신다에 죄송합니다. 저희 카페에서 이제 이렇게 촬영해서 너무 좋았고, 저도 좋은 작품 공연부터 제목을 많이 들었었는데 윤세영 배우에서 들었고 그래서 이렇게 보여돼서 너무 좋고, 그리고 열심히 영화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정말 공포 장르라고 하면 무자비하게 막 죽고 죽인다든지 맥락 없이 카투피가 나온다든지 그런 뭔가 보편적인 이미지 때문에 기피하기 마련인데, 이렇게 미리 해피할로윈에서 수려한 작품들, 관객들의 편견을 부수는 그런 매력 넘치는 작품들을 볼 수 있어서 저희도 굉장히 의미가 컸던 것 같습니다. 이 시간까지 남아주신 정말 감사하고 즐거운 마음